경북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밤부터 다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내일이 영하 1도 등 전국이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전주리였습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네, 김용민 라이브 1부에 이어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김홍걸 대표 상임의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1부가 마무리가 됐는데 홍콩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중국은 더 이상 홍콩에게 큰 미련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홍콩의 자본가들이 중국에 투자도 해주고 또 중개 무역의 아주 거점이었고 또 여러 가지 해외 투자 거래 이런 걸 홍콩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본토가 홍콩 덕을 많이 봤다. 그랬죠. 예. 심천 경제 특구도 홍콩 덕에 생긴 거고. 근데 이제는 중국이 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는 홍콩이 중국 덕을 봐야 되는 중국이 이 거기에 자본을 투자해 주지 않으면 홍콩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제 홍콩 사실 필요 없다. 그러나 홍콩이 마음대로 독립하게 둘 수는 없는 거죠. 분리독립은 왜냐하면 뭐 중국으로서는 금기죠. 대만이나 다른 소수 민족이 분리독립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그건 용납할 수 없고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독립하려는 이런 요구가 강해지면 홍콩을 서서히 고사시켜 가지고 이 중국에 반항하고 중국에서 독립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준다. 보여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측은. 이 과거에 이제 중국 안에서 분리 독립을 하려는 소수민족 이들에게 중국이 그 무력으로 그야말로 짓밟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으로 고사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홍콩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투자나 혜택을 줄이고 또 이 홍콩에서 지금 또 자본가들이 이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던 사람들 또 홍콩 부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고 있거든요. 지금요? 서서히 싱가포르나 다른 데로 가고 있죠. 홍콩이 점점 불안해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홍콩 경제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 중국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홍콩을 이 고사시키는 그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죠. 예. 아이고 놀라운 사실이네요. 저는 뭐 홍콩이 저렇게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은 다른 여러 지역에도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중국도 이제는 뭐 그야말로 1차원적인 대응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짓밟는다 이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 정부는 민주화 운동이 물론 그 사람들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정부의 시각은 일단 민주화 운동이 외세에 의해서 사주받았다. 지금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배후가 있다. 근데 배후는 돈도 대주는 그런 배후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배후가 있다. 그리고 중국 일반 국민들도 홍콩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 밑에서 서구화돼서 우리와는 이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 또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고 이 일국 양제다 해가지고 이 홍콩만 특혜를 주고 혜택을 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마치 부잣집 애들이 투정 부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 일반 국민들의 시각도 홍콩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유학생들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들 보니까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성명에 대해서 뭐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이제 내정 간섭이라고 보는 거죠. 내정 간섭. 아니 내정 간섭을 뭐 하고 싶어서 합니까? 저렇게 때리고 싶어 했는데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런 다른 나라 국민들의 시선이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유학으로 온 입장에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군요. 앞으로 그럼 홍콩은 이대로 뭐 이번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뒀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종결될 문제가 아닌 거네요. 네,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홍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시선을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이제 1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내년에 뭐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금년에 사실 북측과 네. 뭐 스포츠, 문화, 학술 교류 이런 것들을 연초에 다 하기로 합의를 해놨었는데 네네. 이제 하노이에서 그렇게 결렬이 되고 나서는 모든 것이 중단되는 바라에 민간 저희가 교류마저도 계획된 것들을 하지를 못했어요. 네. 예, 북한이고 미국이고 이거 뭐 협조를 해주질 않아가지고. 네. 근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민간 차원의 교류는 다시 좀 재개가 되지 않을까. 정부 차원의 교류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네네. 민간 교류 재개는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도 총선 이후에 하시죠. 총선 이후에. 뭐 지금 현재도 한중일 3국 한남북일 3국 공조로 이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장님, 그 어떻게 뭐 총선에 출마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가요? 뭐 지금 당 측과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곧 결론이 나겠죠. 알겠습니다. 수도권으로 나가시나요? 호남으로 나가시는지? 아직은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BS 교통정보센터는 잠시 후에 가고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59분경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모두 13차례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선거대책본부 역할을 했다며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청와대에 접수된 비위 첩보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찰에 이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와 국회 기록 보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합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간상. 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 믿음을 갖고. 예. 네. 그래요. 대기자였다가 대기자가 된 적도 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 예. 웨이팅 할 때 대기자. 네. 괜찮습니다. 네. 예. 자, 오창석 소기자 어서 오시고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북한의 경제가 급격히 나빠져서 더욱더 하강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요? 예,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네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한기범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북한 경제 리뷰를 실었는데요. 새로운 전략 노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총력 선언을 했지만 핵 협상 부진과 제재의 지속으로 사실상 실행 불능 상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또한 경제 제재 가중으로 외부 수혈이 거의 봉쇄됐고 내수
매수 진작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위기의 반등 효과를 위해서 다시 대담한 개혁을 모색하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언제 반전될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역량과 선택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요즘 뭐 북한이 하여튼 안달을 복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 이유를 보니까 좀 경제 곡선, 성장 곡선이 하향세로 계속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남측에다가도 계속해서 하여간 뭐 압박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맞습니다. 빨리 도우라고. 아니 약속한 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미국을 상대로도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아니 이게 뭐야, 대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분명히 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지금 방금 또 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무력 시위인 것 같은데요. 갑자기 또 다른 형태의 급진전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것이 이 인터뷰의 함의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총선 지나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화는 하루 빨리 앞당겨야 합니다. 예, 그래요. 또 총선 국면이 더 다가오기 전에 네. 뭐 당장이라도 어떻게 좀 해결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북미 네. 사이에 여러 난제들 해소되고 그래서 새해부터는 뭐 선거와 무관하게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본의 전자업체죠. 파나소닉이 반도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네, 최근에 츠가 카지히로 사장이 적자 사업은 무조건 접는다는 방침을 내렸는데요. 네네. 이 파나소닉이 이 반도체 사업이 적자가 지속되자 완전히 철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952년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67년 만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현재 남아있는 자회사와 공장은 대만 회사에 모두 넘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소식을 고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제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전 세계를 호령했었던 일본의 전자업계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글쎄요, 그 세계 시장의 표준을 맞추지 못하고 내수만을 너무 고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뒤처진 것이 아닌가. 실제로 1990년 네. 그 당해년도에 일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49%였습니다. 그랬었어요. 예, 소니, 파나소닉 등등의 초강국이었습니다. 네, 많은 업체들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해 2018년에는 일본 업계 통틀어봤자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이었고 한 기업이 15.9%, 2등이 인텔 13.8%, 3등이 SK 하이닉스였는데 7.6%였습니다. 네네. 한국 기업이 두 기업이나 탑3에 있었고 23% 이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일본에서는 반도체가 사양 산업이 돼가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반등하기 되겠네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만큼 또 한국의 경쟁력이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이슈 하나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허경영 씨. 네. 공중부양축지법 이런 걸로 참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줬는데 허경영 씨가 신당을 창당했네요. 근데 공화당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원래 있었던 공화당이 예. 이름이 혁명당으로 바뀌었다가 예. 국가혁명 배당금당으로 다시 당명을 바뀌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네. 이거 뭐예요? 이게 국민 1인당 네. 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주고 이 배당금당이 국회에 진출해서 150석을 확보하고 150만 명의 진성당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세 가지 150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의 로고에 보면은 허경영 씨의 그 무중력 댄스하는 다리 한 다리 올리고 있는 있죠. 그 로고가 실제 정당의 로고입니다. 네. 뭐 하여튼 정치와 예능의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허경영 씨인데 배당금이 뭐예요? 150만 원은 뭐고? 그러니까 30세 이상에게는 무조건 150만 원씩 지급이고 모든 국민에게? 예. 결혼을 한 사람에게는 20세 이상에게 150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하겠다. 네. 국민의 최저선을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남겼고 본인은 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이라고 하는 건 기본소득을 말하는 겁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재원 마련은 통일부의 해체와 국회의원과 보좌관 감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걸로. 네, 그리고 재산형 비례 벌금제라고 하죠. 재산이 높으면 벌금이 훨씬 더 높은 그런 벌금제 확대를 통해서 세수를 마련하겠다. 서구 유럽에서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 범칙금,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내는 게 아니라 부자는 뭐 엄청나게 네. 내도록 하는, 가난한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좀 적은 액수로. 적은 액수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 소득 큰 돈이 수준에 비례해 될 수 보면 있죠. 큰 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공약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참. 그래서 총 33개의 정책을 발표해서 3사만 정책. 그래요. 하여튼 뭐 네.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바이칼 호수 영구 임대, 뭐 그것도 있었고,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긴다. 그런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조선 왕조를 부활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어요. 불효자는 사형. 불효자의 기준은 어떻게? 글쎄 말이에요. 불효자는 사형. 그리고 팔도를 동서 4도로 나눈다. 네. 경남과 전남을 이제 전경도, 경북과 전북을 경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총 4개의 도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요. 뭐 한국 정치가 이렇게 희화화됐습니다. 네. 자, 오창석 평론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금요일 코너인데 오늘 목요일에 모셨습니다. 예, 하루 땡겨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주식 편집장만 나오면 뭐 이유도 없이 맥락도 없이 갑자기 마음의 어떤 평온과 함께 느슨함이 몰아닥치는데, 왜냐하면 금요일이라서. 예. 오늘 내일 나오셔야 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목요일인데도 이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제 공식 일정의 마무리가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월요일 출연자들은 부담스러워요. 이유도 없이 맥락도 없이. 자, 목요일에 함께하니까 또 색다른 기분이 듭니다. 정주식 편집장님,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누굽니까?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자 박근혜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27일 날 네. 어제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 포럼 20일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서요. 네. 이게 대구 경북의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 보고와 전화로 지시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소수 측근에 둘러싸여서 바깥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자 박근혜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지 않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네. 거기에 빗대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다더라 이런 비판을 한 건데, 이게 물론 대통령을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네. 발언의 내용이 사실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제주도의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다. 네.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굉장히 좋아하고 법조인이다 보니까 두 쪽짜리 보고서에 만족하지 못하고 참고 자료를 꼭 드린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공부하고 직접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박근혜 대통령과 많이 다르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그 제가 직접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 현직 비서관들에게 들은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굉장히 보고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스타일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직접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뭐 대충 서면으로 보고받길 좋아한다 이런 네. 말은 좀 잘 모르고 한 말이거나 아니면 그냥 뭐 자기 진영에 좀 호소하기 위한 발언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같은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 이런 말 했네요. 아직 대선이 2년 반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무대 위에서 마이크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다크호스 중에 나도 있다. 나도 있다. 그 얘기가 진짜 하고 싶은 그 얘기를 하고 이야기였을까요? 싶었던 모양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다음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광주시 남구의 한 동장이요. 그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차별적 막말과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서 아이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 이게 동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동행정을 관장하는 그 5급 공무원인데요. 이분이 그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임신한 직원을 가리키면서 저걸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저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직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칭하는 겁니까? 예. 임신을 한 직원을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고. 그걸 저걸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리고 또 한 직원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걸 보고는 슬며시 옆에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오늘 그날이어서 아픈 거냐? 그러니까 생리하고 있냐?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직원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는데도 4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성희롱 발언이죠. 그렇죠. 네. 더한 발언도 있어요. 네. 또 다른 여직원한테는 내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면 나올 거야? 뭐 이런 그 썩은 또 멘트를 날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전형적인 그 몹쓸 아재들의 멘트죠. 어떻게 뭐 조치가 취해졌나요? 이 노조에서 이 네. 박 동장을 직위 해제하라 이런 네.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네. 관할 구청에서는 아직도 그 피해 직원과 박 동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기사를 서지연 검사가 공유하면서 네. 나도 같은 일을 당했다라면서 글을 올렸어요. 그래요. 본인이 임신 5개월 차에 또 예. 다른 임신한 동료 검사와 함께 서울 북부지검으로 그 전입한 날이었는데 네네. 첫날에 한 간부 검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검사들이 우리 청에 왔구만 이라면서 면박을 줬던 기억을 그 글로 적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본인이 임신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동료 여검사들이 욕 안 먹게 하기 위해서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일을 했다. 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래서 후배들한테 라떼 시연도 했다. 그래서 라떼 시연이 무슨 말인지 혹시 몰라요. 그러니까 라떼는 라떼는 말이야. 아. 이런 꼰대질 있잖아. 이런 예. 꼰대스러운 말을 이제 약간 조롱하는 표현인데 라떼는 이런 건데 본인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겠지. 그렇죠. 예. 라면서 긍정적인 해석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 관료 중에 관료인 검사 사회에서도 이런 식의 그런 막말들이 횡행했군요. 예. 오히려 그 오늘 그 검사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그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기업 조직에서는 또 반대로 좀 이런 그 시대의 흐름에 좀 맞춰갈 수밖에 없는 또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좀 보수적인 관료 조직에서 이런 좀 변화가 좀 더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외부 감시가 뭐 신동치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달마김님은 몹쓸 아재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그렇죠. 훌륭한 분들도 많이 아니, 계시죠. 뭐 모든 다 아저씨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 예.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시겠다고요? 예. 일본의 한 여성용품 브랜드에서요. 판매 여성 직원들한테 점원들한테 생리 배지를 부착하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 모성이 이렇게 이렇게 뭐 함부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말이죠. 예. 참. 그 업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의 생리를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며 숨기고 쉬쉬하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이걸 도입했다고 밝혔는데 반응이 뭐 당연히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아니 이제 그거는 회사가 강요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뭐 강요는 아니라고 해요. 이게 직원들이 알아서 뭐 붙일지 말지는 판단하라고 했다는데 어쨌든 이 제도를 이런 취지로 도입했다는 자체가 좀 불쾌하거든요. 이게 뭐 개인 점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생리 배지를 노출시키는 순간 네. 어떤 그 의도치 않은 그 성희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아유, 그렇죠. 이런 지적들도 나왔고요. 네. 그 도대체 그 소비자 입장에서 네. 그 매장을 방문했는데 그 배지를 달고 있는 직원한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모르겠다. 또 이런 반응도 있었고 그 배지가 고객에게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 의문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그 이런 반응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생리 배지나 뭐 이런 그 어떤 내가 생리라는 걸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리로 인한 고통과 통증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다. 그렇죠. 예. 이런 이벤트는 적절치 않다. 이런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었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시 29분 됐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절정의 시간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주요 고속도로 곳곳마다 사고 여파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오산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고요. 5차로를 막고 수습을 하면서 여파로 밀립니다. 이후 영남권인 동대구, 양산, 구서 일대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반대 서울 쪽 정체는 모두 합해서 34km인데요. 남사에서 오산, 기흥동탄에서 신갈,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또 달래내에서 한남까지 긴 구간에서 느리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해대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 여파가 남아 송악부터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로도 마성터널 부근에서 사고 처리가 1시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파로 정체가 극심하고요. 또 신갈 일대와 동군포, 월곶에서 영동선 끝까지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개최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최근 자신의 대미 외교 활동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난 일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내년 4월 총선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발언은 그야말로 일파만파를 불렀는데 작년 5월 11일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제원 의원 지방선거 전날로 1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지자 지방선거 직전에 미국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면도 없지는 않지만 당시 홍준표 당대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권과 북한이 작당한 것이라 주장. 6월 12일 날 미국 정상회담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지방선거 전에 정상회담 해달라고 사정을 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사정을 냈으면 하루 전날 이제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한다. 결국은 남북 평화쇼로 6.13 지방선거를 덮어버리겠다. 올해 2월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에 또 폭탄이 떨어지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하루 전에 개최된 1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2차 회담이 전당대회와 겹치자 자유한국당에선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불운을 탓하는 걸 넘어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날짜가 겹친 데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의심이길 바란다며 신북풍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또 내년 총선에서 또 한 번 신북풍을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들도 3번쯤 되면 그 진위를 알 수 있을 거라고.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한 홍준표 당대표 후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망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전당대회 일정에 맞췄다고 주장. 1차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이 정하는 데 있어서 남북 간의 모종의 협의가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홍준표 전 대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팩트를 아직까지 제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 그건 아니죠. 예. 의심의 여지가 아니고 지난 지방선거 용어로 또 한 번 북핵쇼를 하더만 이번에도 똑같은 이유로 북핵쇼를 한다. 난 그렇게 봅니다. 예. 급기야 나경원 원내대표. 미국에 가서 내년 총선 전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말라고 부탁. 논란이 되자.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 것보다 그 취지를 잘 보시고 하세요.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뜻. 그런데 지난 97년 대선 당시 북한의 판문점 무력 시위를 요청했다는 이른바 총풍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그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총풍 사건은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와 만나 휴전선 무력 시위를 요청했다는 사건으로 당시 한나라당은 오늘의 자유한국당 김대중 당시 대통령 하급 공무원 소행이라는 수사 결과에 대해 분노. 도대체 어떻게 해서 4급, 5급 정도의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3사람만이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었겠습니까? 검찰이 와서 부인한다고 배우는 모르겠다 3사람이 한 것이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정의당 반응. 아무리 냉전 찌꺼기에 빌부터 연명해온 자유한국당이라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자각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DOC 솔직히 말해 머리 굴리지 말고 말해 꼬리가 길면 말야 솔직히 말해 머리 굴리지 말고 말해 꼬리가 길면 말야 어딜 갔다 왔길래 입술이 오늘따라 빨갛네 평소보다 더 오바로 웃으면서 내 눈 똑바로 못 보내 너 뭐가 핑기나 왜 이러시나 당신은 뻥치면 얼굴에 티나 귀신 눈을 속여라 내 눈은 못 속여 처음부터 침착하는 데가 있지만 집착하기 싫어 모른 척 해야만 하는 내 맘을 왜 자꾸만 아프게 하는 거야 Yeah baby yeah baby yeah 귀여워 양치기 소녀야 부러 아니 너 지금 왜 울어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냥 넘어가 줄게 계속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하는 대로 말을 해 Yeah. 겉으론 항상 대범한 남자 여자를 믿는 나는 대범한 남자 속으로 맞상 헛다리 수사반장 여자를 믿지 않는 수사반장 내 친구 개그에 너 배꼽 빠지도록 웃네 내가 저 얘기 옛날에 했을 때 그땐 반응 없었는데 너 내가 좋냐 아님 제가 좋냐 뭐가 좋아서 그리 웃냐 귀신 눈을 속여라 내 눈은 못 속여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런 거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좋아 아님 제가 좋아 너밖에 없다니까. 짜증나. Yeah baby yeah baby yeah 귀여운 뻥쟁이 아가씨 내 눈엔 다 보여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냥 넘어가 줄게 계속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하는 대로 말을 해 Yeah. 겉으론 항상 대범한 남자 여자를 믿는 나는 대범한 남자 속으로 맞상 헛다리 수사반장 여자를 믿지 않는 수사반장 솔직히 말해 머리 굴리지 말고 말해 꼬리가 길면 말야 솔직히 말해 머리 굴리지 말고 말해 꼬리가 길면 말야 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DJ DOC의 수사반장이었습니다. 자, 문자 많이 도착했는데요. 3091번 쓰시는 분, 그러면은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자유한국당에서 잡아주면 되겠네요. 미국과 협의해서. 이런 말씀하셨고요. 8240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듣고 초록 어린이 재단에 3,000원 기부하고 주파수 고정하고 2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1부 끝나고 방송되는 희망충전 대한민국 들으시고 기부하셨나 봐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8240번 쓰시는 애청자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2861번 쓰시는 분,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때 세월호 부모님과 함께 단식할 때 대한민국 언론들 기사를 제대로 쓰지 않았죠. 그 대단한 제1야당 대표였는데 말이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6665번 쓰시는 분, 지구상에 하나뿐인 분단 국가의 평화가 아직도 오지 않는 것은 잦은 무력과 긴장을 이용하여 그래서 집권하고 연명해서 온 그들 때문이 아닐까. 여기는 울산이라서 5시 5분에 알람 맞추고 늘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들으시나요? 콩으로 들으시나요?
네, 궁금한데요. 예. 김정숙님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청와대 개혁 좀 하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6726번 쓰시는 분, 대한민국에서 교육과 부동산 문제에 과연 답이 있겠는가? 그야말로 밥솥에서 개 뼈다귀를 찾는 것이다. 지나가는 소가 메롱하는 꼴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1402번 쓰시는 분, 검찰의 검은 무얼로 만들었기에 무소불위인가요? 라고 하셨고, 3726번 쓰시는 분, 토착외구라는 말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종속적 국가를 이상적 국가로 생각하는군요. 오늘 개탄합니다. 라고 하셨고, 5264번 쓰시는 분, 허경영 씨 공약이 허무맹랑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시대를 앞서서 공약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뿐이지요. 네.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기본소득, 북유럽 복지의 거의 상징, 심볼,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그 배당금제, 국민 배당금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공약인 것 같은데 공약을 내건 주체가 허경영 씨인데 허경영 씨 신뢰 회복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오늘 국회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21대 총선을 예측해본다. 2020 의석 전쟁. 네, 미래를 보는 눈 총선 예측가. 그리고 KBS 1라디오 주말 아침 10시 5분에 방송하는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의 진행자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사건건 출연하시고. 맞아요. 잘 네. 봤습니다. 오늘 그 이소정 앵커. KBS 뉴스9. 예, KBS의 간판 뉴스죠. 네. 뉴스9의 네. 이제 거의 그 메인 앵커가 이제 여성으로. 거의가 아니라 그냥 메인 앵커입니다. 그렇죠. 그냥 메인. 거의가 아니라 메인 앵커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 지상파 최초의 이제 여성 앵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응원을 많이 해드리고 왔어요. 네. 자, 원래 오늘 만나는 날이 아니고 금요일에 만나는데 그러네요. 오늘 최영일 평론가를 주말인 줄 알았네요. 목요일에 모셨습니다. 네. 자,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앞서서 오디오 파노라마에서도 다뤘는데 이게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변수가 되죠. 저 충격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것인가. 자, 내년 총선 전에 이 4월 전후해서 총선을 전후해서 북미 회담을 열지 말아달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진실 공방이 있어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3당 원내대표가 미국에 갔을 때 비건 이제 특별대표에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다는 말인데 자, 이번에는 하지 않았다. 지난 7월에 존 볼튼 이제 당시에는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입니다. 지금은 백악관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는데 어쨌든 한 번을 했던 두 번을 했던 지난해 트라우마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이해해요. 국내 정치에서. 왜냐하면 6월 13일 지방선거인데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파격적인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지방선거 뉴스는 많이 묻힌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해서 날짜를 잡은 게 아닙니다. 북미 간에 잡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자유한국당은 하필 지방선거 전날 이 두 정상이 만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요청에 의한 것 아니냐. 그때 세계가 자유한국당 중심 혹은 대한민국 선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지 않느냐. 그게 가당한 얘기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어요. 지동설이 아니라 자동설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 자동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만큼 당의 일이 또 당의 이익이 굉장히 중요할 수는 있는데 근데 당이 말이죠. 대중의 어떤 상식과 대중의 안목을 너무 이탈하면은 이게 외면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점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북풍, 총풍 이런 이 뭔가 이제 작업, 작전을 연상케 하는 이야기들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정치가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해서 항구적인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이 분단 체제에 기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악용해 가지고
당리당략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오늘 정청래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좀 공감했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들 할 수도 있지. 네. 근데 그거를 발언하는 순간 네. 공인 정치인으로서 그걸 발언하는 순간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제 뭐가 이게 되는 겁니까?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는 네. 얘기예요. 네. 네, 그런 것도 박원순 오늘 서울시장 오늘 사실은 공감 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치 진영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머릿속에는 국익보다 선거가 우선하는 것이냐 이런 네.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네네. 지금 저는 국민 다수 뭐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의석 전쟁이니까 네. 최무수로서 예견을 해본다면 지금 매주 한 80석에서 90석 사이를 자유한국당 의석이 그러니까 내년 예측에서 오가고 있는데 비례대표 합한 거죠? 비례대표 다 합친 겁니다. 네네. 다 합쳤습니다. 다 합쳐서. 네네네. 제가 많이 드릴 때 한 95석 드리고 80석대를 이제 오가는데 이거는요. 한 지금 10석 날아갈 발언이다. 좀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네. 선거가 좀 멀어지니까 선거 때 임박해서는 다 잊힐 수 있겠지만은 이 기본적으로 이게 자유한국당이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정당은 아니구나. 이런 또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뭐 굳이 좋은 점을 찾는다면 생각이 그대로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표리가 부동하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2년 대선 무렵에 이회창 이제 후보가 대선에 몇 차례 나왔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격돌을 하던 대선 시기에도 이 두 후보 모두 다 이 지금 현재로 보면 공수처, 당시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뭐 이름은 좀 다릅니다만 이걸 공약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여야 망라해서 공수처 얘기, 검찰개혁 얘기를 다 하지 않았었더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국민과의 대화에서 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게 과거 이제 선진당이었죠. 그러니까 이회창 이제 당시 대표를 모셨던 지금 현재는 뭐 바른미래당에도 의원이 있고 자유한국당에도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된 얘기가 이 반부패, 부패 방지법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공수처 설치 문제를 이 참여연대가 제안했을 때 사실은 거부한 바 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한 공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거짓이다. 따라서 고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이 흘러간 역사에 대한 이제 착각이나 오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진실 공방도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당시 기록들이 이제 오갈 텐데 여러 가지 검찰발 범죄 비위가 터지면서 후보들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옳다고 하기도 하다가 그르다고 하기도 하다가 공약이 또 변경되기도 하다가 이건 아마 좀 이제 이 기록의 검토가 있은 후에 법률적 검토를 따를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해도 따질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고의로 허위 사실을 요구했는지 맞아요. 이것도 이제 짚어봐야 되고 또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는데 고의도 아니고 명예훼손의 의도도 없었다? 보이지 않고 이걸 규명하지 못하면은 이건 사실 오히려 법원에서 당시에는 유죄 판결 여야 받기 쉽지 않죠. 보수 진보를 망라하고 후보들이 다 검찰 개혁에 이 앞장서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공수처 설치 여부 뭐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지난 대선에도 지지난 대선에도 모두 다 검찰 개혁 공약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공약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검찰 개혁해야지요.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무능하고 부패하다. 지금 말씀이 대체로 맞네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이회창 이 대표, 이회창 후보의 모습은 감사원장 출신. 그렇죠. 또 대쪽 총리.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에서 가장 올곧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만 좀 친서민, 친대중 측면에서 이미지가 차가웠다. 이런 이제 후평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선 때는 내가 국민들에게 섬기는 공복의 대표가 되겠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경쟁인데 우리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참 훌륭한 이력이 있습니다마는 이분이 워낙 엘리트다 보니까 너무 엘리트 아니냐. 국민들이 이 사람한테 지배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또 있었던 그래서 것도 이제 이 장점이 단점이 됐던 후보였다. 뭐 아까운 면은 많이 있죠. 그렇죠. 그 유승민
변혁 전 대표. 네. 바른미래당 의원이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대선 후보였을 때 바른정당 대선 후보였을 때 반드시 공수처 도입하겠다. 네, 맞습니다. 거기 약속을 했는데 지금 또 공수처를 반대하는 입장이 돼 있죠. 현재는. 하여간 저지하겠다.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보수 대통합의 길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공수처 저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주하겠다라는 거고 네. 이제 뭐 안보 우선 논리라든가 몇몇 가지는 좀 이 같은 맥락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보수 대통합은 쉽지가 않다. 네. 그게 알겠습니다. 탄핵 때문에 그렇다. 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잠시 후 뉴스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은 조금 전 북한 발사체 관련 합동참모본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북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발사체 그만 쏘고 네네. 정말 쏘고 싶다면 총선 이후에 쏘면 안 되나? 이게 벼랑 끝 전술이죠.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인데 네. 최근에 저 포 한번 쏴봐라.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완충지대에서 쏜 것도 그렇고 네네. 시그널 가지고 이제 이 저 도발을 하는 것인데 이게 네. 메시지잖아요. 도발 자체가. 네네. 근데 이 해석이 이제 국내 전문가들은 둘로 갈려 있어요. 북을 응징해야 한다. 네. 북하고 이제 아예 그냥 소통을 끊어야 한다라는 이 강경파 입장이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 강경파 입장이 영토 영해안에서 벌이는 실험이라면요. 네네. 아니 우리도 그만큼 해요. 북한만큼. 그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우리는 더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미사일이 네. 북한보다 우위다. 네. 근데 북한의 이 저 발사체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벌 떨면서 네. 우리의 전력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관심도 경우도 없는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한데 또 이제 미국의 조야에서도 네.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닌가 네. 이런 또 논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각과 의견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일관적으로 평화 행보를 하되 네. 우리 군이 있잖아요. 네. 우리의 군은 안보는 튼튼하게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네. 평화의 길로 이끌어내야 하는 그렇죠. 참 엄중한 역사적 과제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제가 많아요. 네. 예, 예. 자, 현재 의석수 11월 28일 현재. 체크해드리죠. 예. 더불어민주당 한석 늘었습니다. 송금주 의원 입당했죠. 네. 129석, 자유한국당 하나 줄었습니다. 108석, 네. 바른미래당 28석인데 사실상 당권파, 구당권파. 여기는 변혁 15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다음 주면 결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3석이 남는 꼴인데. 13석이 남는데 다 이 당권파라고 하기에는 지금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가 탈당했고요. 사실은 이 그분은 의원은 아니잖아요. 전 의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이제 뭐 이 김근식 교수 의원 아닙니다. 또 탈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석으로만 본다면 13대 15 이렇게 갈릴 가능성이 높죠. 현재. 자, 그렇다면은 바른미래당은 아마 대한신당과 변혁으로. 대한신당이 아니고 변혁과 바른미래당으로 나뉠 그렇죠. 것이고. 나뉘면 이제 잔류하는 바른미래당은 대한신당과 손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신당은 현재 무소속에 분류돼 있고 네. 10석입니다. 네. 무소속 17석이고요. 아이고. 정의당 6석, 네.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 소수 정당들이 길을 쓰고 네. 어떻게든 총선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내부 진통을 겪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뒤따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다 이 정말 다당의 스펙트럼을 국민들이 다 맥락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얼마만큼 여당이 우호 의석을 갖느냐 이것도 관심인데 사실은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플랜 A는 네. 지금 1+4라고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 끝까지 반대할 게 뻔해 보이고 영향권은 사실이고 네. 그렇다면 최대한 합의의 제스처를 민주당이 취하겠으나 네. 왜냐하면 이게 역풍의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야 합의를 하지 못하고 선거법을 개정했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네. 이 헌정사상 초유로 여야 합의 없는 선거법 개정이다. 네. 자유한국당 이제 제1야당이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야당은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보다 원하는 나머지 야당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제 선거법 개정안과 지금 공수처 설치는 또 서로 맞바꾸는 형태예요. 그럼 1+4에서는 지금 150석을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149석은 충분히 이제 넘길 수 있어요. 네. 다만 여기서 이 선거법 개정에서 네. 민주당 내 반란표가 나와서 부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아이고, 조건이 근데 있습니다. 공천 네. 앞두고 그럼 무리수를 그렇죠.
분리가 있을까요? 근데 그걸 이제 정의당 등 야당들이 못 믿으니까 네. 민주당은 원래는 공수처 선처리, 선거법 후처리. 네. 그런데 이제 심상정 대표가 아니다, 동시 처리하자. 그래서 어제 여야 합의에서 나온 게 자, 그럼 선거법 선처리, 공수처 후처리.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 없이 갈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만 빠진 상황에서 이 패스트트랙에 있는 법안은 다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데 이 자유한국당은 여기서 이제 주장할 게 또 뻔해 보입니다. 날치기 했다. 네. 집권 여당이 날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내년 총선에 어느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네. 저는 다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네. 경제부시장 구속이 됐는데 이 수사가 총선 전국에 미칠 영향 복잡해요. 악재죠, 악재. 일단은 민주당 측에는 악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진실을 좀 규명해야 되지만 문제는 지금 이제 하나는 유재수 전 부시장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죄 혐의가 높아 보여요. 네네. 재판은 끝까지 가봐야죠. 네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다만 청와대에서 감찰했는데 왜 덮었느냐, 누가 덮었느냐 이 논란으로 정치권에서 이제 뜨거워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덮으라고 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 우리가 그 논란까지 가기 전에 네. 그렇게 감찰을 네. 그 선에서 네. 사표 받는 선에서 그냥 종결하는 네. 이것이 부당했느냐, 네. 합당했느냐 이 논란을 우선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논란을 거쳐야 되고요. 그 논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재판 결과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러니까 네. 뇌물수수 혐의잖아요. 네네. 쉽게 보면 그 동생의 뭐 취업 알선까지 포함해서 네. 이제 또는 김영란법도 포함되어 있는데 세 개 혐의가 다 뇌물입니다. 네. 그 문제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내일이 총선이라면 네. 의석수 몇 대 몇? 지금 민주당 조금 이제 극복해야 될 게 많습니다. 네네네. 줄어듭니다. 네. 민주당이 122석 지난주에 드렸는데 네. 지금 118석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빨리 돌파하시고 그다음에 이 자유한국당 지난주에 좀 많이 드렸어요. 네. 92석 드렸는데 네. 단식 후폭풍. 자, 86석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